지금 들리죠? 네, 방금 인터넷이 살짝 끊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냐? 연산자 오버로딩 하겠다. 그리고 연산자는 이제 연산자 함수라는 거 호출하면서 하는 거고, 이름이 정해져 있는 연산자 함수를 우리가 오버로딩 함으로써 연산자의 다양한 기능을 적용시킬 수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플러스 연산자, 그리고 마이너스 연산자, 후위 증가, 전위 증가, 후위 감소, 전위 감소,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배웠었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연산자를 또 오버로딩 해보자. 이런 겁니다. 지금 보게 되는 연산자, 이제 곱셈 연산자를 오버로딩 해볼 건데, 자, 내가 점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곱했을 때, 그때 x좌표, y좌표를 그 숫자만큼 배수를 하는 그런 연산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보게 되면 실행 결과처럼, 자, 내가 1,2에다가 3을 곱하면은, 바로 3,6이 되고, 자, 1,2에다가 3을 곱하고 거기다 다시 2를 곱하면은 총 6이 곱해졌으니까 1,2가 6,2가 12가 되고, 예, 이런 식의 연산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전에 했던 플러스 연산은 객체 플러스 객체였죠. 그쵸? 근데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 요거는 곱셈뿐만 아니라 플러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 교환 법칙이 필요한 것에서 적용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두 피 연산자가 자료형이 다르다 하면은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왜냐? 지금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곱셈 연산자를 오버로딩을 잘 시켜놨어요. 그쵸? 코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 곱셈 연산자는 잘 오버로딩 시켜놨는데 문제는 뭐냐? 자, 여기 27번째 줄을 보면은 곱셈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쵸?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CPY는 포즈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은 CPY라는 객체가 포즈 객체의 X좌표 Y좌표에다가 3이 곱해져서 물론 연산자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건데, 우리가 연산자 함수 호출할 때 이렇게 배웠었죠. 연산자의 왼쪽은 바로 이 연산자 함수를 호출하는 객체, 주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는 거는 인자여야 되죠. 그쵸? 이 연산자 함수가 받는 인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퍼레이터 여기 곱셈 오퍼레이터 함수를 보시면은, 자, 인자로 바로 인트를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멤버 함수로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곱셈을 요 형태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객체 곱하기 숫자만 가능한 거지, 교환 법칙을 적용시켜서 숫자 곱하기 객체는 할 수가 없는 연산자가 된다. 그쵸. 왜냐하면 우리 연산자의 왼쪽에는 객체가 와야 되고 오른쪽에는 인자가 와야 된다는데, 인자는 내가 인트가 오든 더블이 오든 다시 똑같은 객체가 오든 상관이 없지만은, 자, 멤버 함수를 부르는 거는 클래스가 멤버 함수를 부르지 인트형 변수가 멤버 함수를 부를 걔 멤버가 있나요? 걔가 뭐 클래스에 정의된 애도 아니고 클래스와 관련 없는 그냥 인트형 변수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숫자를 바꿔서 내가 하게 되면은, 그러면 3점 오퍼레이터 포즈 뭐 이렇게 해석이 되냐? 요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뭐 3이라는 이름의 객체 멤버 함수 오퍼레이터 별에 접근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3은 그냥 숫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코드에서는 불가능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멤버 함수 형태로 오버로딩을 시키면은 멤버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요 클래스 있죠. 요 멤버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지금은 포인트 클래스죠. 요 클래스의 객체가 오버로딩된 연산자의 왼편에 항상 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 자, 그래서 답은 뭐냐? 바로 전역 함수를 이용해서 오버로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방법 배웠었죠. 전역 함수로 오버로딩 하냐, 아니면 멤버 함수로 오버로딩 하냐.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역 함수로 오버로딩 요렇게 시킨 거예요. 교환 법칙 성립을 위한 구현. 내가 지금 보게 되면 요런 코드가 있어요. 일단 왼쪽 코드 말고 요 코드를 먼저 보세요. 자, 얘는 지금 바로 전역 함수로 내가 오버로딩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전역 함수로 오버로딩 시켰다. 왜냐면은 인트랑 포인트를 받고 요 두 개 받은 거를 각각 이렇게, 그죠? 곱해주는 거죠. 그냥 타임즈만큼 곱해서 리턴하는 요렇게 전역 함수로 정의를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 자, 숫자 곱하기 객체, 그러니까 인트 곱하기 객체, 요런 객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전역 함수에다 해주면은, 자리를 바꾸어도 이 함수가 전역 함수가 호출되기 때문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멤버 함수랑 전역 함수 동시에다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연산자 오버로딩을 두 가지 방법 동시에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트 곱하기 객체는 전역 변수로, 그다음에 객체 곱하기 인트는 멤버 변수로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된다. 하지만 요렇게 정의를 하지 않고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왼편에 있는 코드 요거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런 방식이. 자, 왼편에 무슨 코드냐면은 자 똑같이 말해서 똑같이 전역 함수랑 멤버 함수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다 동시에 제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연산자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 멤버 함수에 있는 오퍼레이터는 똑같이 객체 곱하기 숫자를 합니다. 객체 곱하기 인트를 하는데 자, 지금 프렌드 선언되어 있는 이 전역 함수로 선언된 오퍼레이터 함수는 뭘 하냐? 바로 숫자 곱하기 객체 순서였던 연산자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자, 23번째, 25번째 줄을 보세요. 지금 이 오퍼레이터, 전역 함수로 사는데 오퍼레이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보세요. 실질적으로 곱해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피연산자의 순서를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보이시나요? 피연산자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인트 곱하기 객체였는데 그거를 객체 곱하기 인트로 순서를 바꿔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순서를 바꿔주면은 다시 또 이 객체에 있는 멤버 함수에 있는 연산자가 호출이 되면서 따로 이렇게 구현을 하지 않아도 지금 보면은 이 문장이 같은 문장이잖아요. 멤버 함수에 있는 이 몸체랑 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차피 같은 문장인데 이렇게 구현해 줄 필요가 있는 거 그냥 내가 전역 함수로 선언한 오퍼레이터에서 순서만 바꿔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써있죠. 왼편의 코드처럼 피연산자의 순서를 바꿔주어 멤버 함수로 정의된 연산자 함수를 사용하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렇게 굳이 순서 바꿔서 이중리를 안 하고 싶다 하면 그냥 뭐 직접 여기다가 외부에다가도 그냥 전역 함수로도 그냥 실질적으로 곱해주는 일을 하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드셔도 되고 이건 마음이다. 만드는 사람 마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환 법칙의 성립이 되냐 안 되냐 굳이 뭐 내가 숫자끼리 할 것도 아닌데 객체를 내가 원하는 한정된 코드로만 할 건데 왜 굳이 교환 법칙까지 생각해 줘야 한다면은 교환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버로딩을 꼼꼼하게 다 해주면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연산 문장이 구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역 함수 기반의 연산자 오버로딩에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멤버 함수로 하는 연산자 오버로딩이 더 많이 쓰인다 해도 전역 함수 기반의 연산자 오버로딩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보게 되면은 그 전에 다른 점 보세요. 그 전에는 CPY의 대입 때는 요 두 개 곱하는 값이 포즈 곱하기 숫자, 포즈 곱하기 숫자 곱하기 숫자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 연달아 가능한 거는 바로 여기서 포인트 객체를 반환하고 있기 때문에 포즈 곱하기 3이 다시 또 다른 객체가 돼서 객체 곱하기 2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죠. 연속적으로.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내가 오버로딩을 지금 이중으로 그가 단단하게 꼼꼼하게 해놨기 때문에 포즈 곱하기 뭐 객체 곱하기 숫자 이 형태가 아닌 뭐 3 곱하기 포즈 또는 2 곱하기 포즈 곱하기 3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곱셈을 할 때도 3개 이상 곱할 때 순서를 막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 원래 연산자의 그 연산자가 주는 느낌의 그 본래 기능에 충실하게 이런 기능을 구현해 줘야 된다. 덧셈 뺄셈 교환 법칙. 요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교환 법칙의 구성.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사실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고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을 이제 사실 알았어요. 뭐 제 생각에 복습을 꼼꼼히 하신 분이라면 실질적으로 별 내용이 없었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 내용이 없네. 근데 Cout과 엔드라인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해를 드디어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out과 엔드라인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거 바로 코드 설명이 됐습니다. 이거 코드 설명했는 거예요. 좀 어려운 코드가 있죠. 네,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이해할 수가 있다. 어렵긴 하지만은. 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맨 처음 위에 보면은 마이 스탠다드라는 네임스페이스 선언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 스탠다드라는 네임스페이스 선언하는 이유 뭐다? 내가 직접 한번 C 아웃과 엔드 라인을 직접 구현을 해보면서 어떻게 얘가 작동하고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이해를 해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직접 구현을 해보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을 읽어보세요. 라인 제가 설명 다 해놨어요. 라인 4에서는 지금 유징 네임스페이스 스탠다드 요걸 써놨는데 그 이유는 뭐다? 프린트 F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거고 C 아웃이 그걸 하는 일이니까. 프린트 F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언을 한 거고, 그리고 요거는 마이 스탠다드라는 이름 공간 안에서만 한정적으로 이 스탠다드라는 네임스페이스 쓰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원래 이름 공간의 특징이었죠.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죠. 자, 그리고 라인 19에 보면 특이한 형태가 있어요. 요거 우리 5주차 때 수업했던 포인터와 동적 할당 특강 강의를 아직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코드예요. 뭐냐면 바로 여기 FP라는 포인터 변수인데요. 이 포인터는 바로 함수 포인터입니다. 네.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예요. 포인터가 단순히 변수만 가리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인트형, 뭐 더블형 이런 것들 가리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메모리에 존재하는 함수도 가리킬 수가 있다. 그리고 요 FP는 바로 함수 포인터의 형태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면 포인터와 동적 할당 특강을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라인 14를 보게 되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라인 14와 19를 보게 되면은 라인 19에 보면 C아웃이 정의되어 있죠. C아웃은 뭔가요? 오스트림형 객체구나. 요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오스트림이라면 우리가 여기 위에 정의한 보이시죠? 자, 여기 5번째 줄부터 22번째 줄까지 정의된 오스트림 클래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의를 했지만은, 오버라이딩을 해줬지만은, 아니 오버로딩이죠. 오버로딩을 해줬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이오 스트림 헤더 파일에 있는 클래스예요. 네, 클래스. 그러니까 요 클래스가 지금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오스트림형의 Cout 객체를 만든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우리가 Cout이라 쓴 Cout은 뭐였다? 바로 객체였다. 객체의 이름이었다. 요거를 알게 되는 거고, 그 위에는 24번째 줄을 보게 되면 endline이라는 함수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Cout 썼던 endline 한 줄 띄는 역할을 했던 그 endline이 뭐였다? 바로 얘는 객체가 아니라 endline이라는 함수였다는 거죠. 그죠? 보게 되면 이거 함수의 형태예요. 그죠?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라인 14를 보게 되면 엔드라인은 함수의 형태고, 그다음에 16번째 라인에서 버퍼를 비우는 작업까지 하는 함수고요. 엔드라인은. 자, 그리고 29에 Cout은 29를 보게 되면 어떻게 했죠? Cout은 객체의 이름이며 오스트리밍형인 이 객체 안에서 다양한 자료형을 대상으로 요 연산자를 오버로딩하고 있다. 보게 되면 지금 오스트림 클래스를 가보세요. 오스트림 클래스를 가보게 되면은 지금 오퍼레이터 보이시죠? 이 화살표 지금 왼쪽 화살표라고 제가 말할게요. 왼쪽 화살표 연산자로 지금 연산자 지금 오버로딩을 다양한 종류로 해놓은 거예요.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캐릭터가 들어오면은 포인터가 들어오면은 출력을 하고, 문자가 들어오면 출력하고, 인트가 들어오면 출력, 더블로 출력, 이렇게 출력하는 오퍼레이터, 바로 이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오퍼레이터 이 연산자가, 왼쪽 화살표 연산자가 바로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자, 36번째 줄부터 우리가 쓰는 Cout의 형태죠. 그럼 요 형태가 도대체 드디어 뭐였냐? 바로 Cout 객체에 있는 오퍼레이터, 왼쪽 화살표 함수를 불러가지고 인자로 그 옆에 있는 얘를 전달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을 배웠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죠. Cout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가 프린트 F가 출력하는 거 방식과 다르게 Cout이 어떤 형태로 출력을 하는구나. 왜 Cout이 느리구나. 프린트 F보다 느린 이유가 있구나. 바로 이렇게 한 단계 더 거쳐져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인자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Cout의 객체. Cout은 객체고, 객체의 오퍼레이터 함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우리가 했었다. 그래서 라인 37과 39를 보면은 보이시죠? 네, 엔드라인, Cout하고 엔드라인인데 이건 엔드라인을 출력하라는 뜻이 아니었고 뭐였다? 바로 엔드라인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라는 거였다. 자, 보세요. 19번째 줄을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왼쪽 화살표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해놨는데 지금 인자로 함수 포인터를 받고 있고, 함수 포인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결론 뭐라면은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예요. 그래서 이 포인터에 들어오는 함수를 자유자재로 부를 수 있다. 뭐 하고 있나요? 이 함수는 바로
자, 하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요 인자로 받은 함수를 그대로 출력을 하는데, 아니 그대로 호출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호출하냐? 바로 이 연산자 함수를 호출한 자기 자신을 인자로 넣어 가지고 하우스 포인터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자 C out end line 요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전달이 된다? 바로 end line 함수에다가 C out이라는 객체를 전달해라. 요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뜻이 되게 지금 오퍼레이터 왼쪽 화살표 요 함수를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19번째 줄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랑 같은 맥락상으로 우리가 한 칸 뛸 때 cout하고 이렇게 왼쪽 화살표하고 endline이라는 썼었죠. 그쵸? 근데 요거는 endline 이제 함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정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기존에 썼던 IO 스트림에 있는 cout을 쓰게 돼도 endline이랑 쓰게 돼도요. 보게 되면 41번째 줄을 보세요. 라인 41에 end 라인 함수를 직접 불렀어요. 그리고 인자로 cout을 전달했죠. 코드가 특이하죠. 네. 저런 형태로도 우리가 한 줄 띄는 역할 end 라인을 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이제 우리 end 라인이 함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C in, C out 우리 C에서 C++의 전환을 배울 때 그럼 도대체 printf랑 cin, cout이랑 뭐가 다르고 endline은 자 endline을 우리가 쓰는 거랑 계획 문자를 출력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endline은 함수란 내에서 지금 계획 문자를 출력하긴 하는데 얘는 지금 뭐죠? 버퍼를 비우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실행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네. 실행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하면 되냐 뭐 이렇게 일침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근데 그때서 제가 이렇게 이거를 설명드리기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죠. 지금 와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엔드라인과 계획 물자를 단순히 출력하는 거는 속도의 차이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숨어져 있었다. 그리고 지금 말하진 않았지만은 C인과 이 오른쪽 화살표죠. 네. 입력을 받는 요 연산자도 이거랑 비슷한 형태로 동일한 맥락으로 이렇게 정의가 다 되어 있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좀 바뀌겠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Cout과 endline을 대해서 알았는데 자 근데 지금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렇게 정의한 연산 우리가 직접 정의했죠. 이 왼쪽 화살표 연산자를. 요 연산자에서 문제점은 바로 연이은 연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출력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출력할 결과물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연산자를 통해서 나열을 하면 된다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정의한 요 상태에서는 나열이 아니라 딱 한 개만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출력하고 다음 줄에서 또 Cout을 계속 따로따로 그죠? 지금 코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연이은 연산을 위해서 얘네를 조금 수정을 해볼 겁니다. 자, 바로 요렇게요. 자, 우리 요런 코드가 되게 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쵸? 이렇게 연속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썼냐? 요 연산자는 연산자도 우리 진행 방향이 있었죠. 그쵸? 연산자의 연산 순서, 진행 방향이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송화로가 좀 복잡하게 쳐져 있지만은 이런 순서로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함수를 호출하고 cout 1, 2, 3을 하고 그다음에 이 cout 1, 2, 3 함수가 뭘 반환하나요? 지금 보시면은 O 스트림형 참조자를 반환하죠. 참조형으로 반환하기 때문에 자 cout 1, 2, 3이 뭐 실행돼서 이 연산 함수가 실행돼서 출력이 1, 2, 3 되고 나면은 다음이 어떻게 되나요? 이 자리가 그대로 다시 cout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cout endline 하고 그럼 cout endline이 또 그 자리가 돼서 또 cout 3점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서 붙여서 합쳐지면서 연산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셀프 레퍼런스 오스트림형 참조형을 이제 오스트림 참조형을 반환해 가지고 참조의 정보를 남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이 연산의 결과로 cout 객체가 반환돼 cout은 객체예요. 예. 바로 이 왼쪽 화살표 연산을 하기 위한 객체. 그래서 이 객체가 반환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객체의 참조값을 반환하는 형태로 작성을 했다. 무분별한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참조값을 반환하는 형태로 이렇게 작성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cout과 거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정의를 우리가 직접 하는 건데 cout의 형태를 cout과 endline 왼쪽 화살표 연산자를 실질적으로 정의를 한 건데 걔네들이나 뭐 우리가 직접 쓰는 정의랑 상관없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메인 함수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빼먹었는데 그 전도 마찬가지예요.
자, 37, 38 라인을 보게 되면은 using my standard C out end line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C out end line이 내가 정의한 C out end line을 쓰겠다. 요런 뜻이에요. 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 놨는데 여길 만약에 my standard의 C out end line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using namespace standard에 있는 우리가 기본적인 헤더 파일에 있는 end line과 C out을 써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지.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 배웠으면은 드디어 이제 C인과 Cout 도대체 어떤 놈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됐다. 물론 C인과 그 친구도 입력을 받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냐면은 자, 왼쪽 화살표 오른 연산자 오버 우리 방금 전에 오버로딩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C인, Cout에 사용될 때 얘기를 한 건데 요거는 오버로딩 어떤 오버로딩을 하는 거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탠다드에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헤더 파일에 있는 Cout과 요 연산자는 인트, 더블 요런 것들만 출력을 할 수가 있지 우리가 거기다가 문자열도 출력할 수 있죠. 근데 거기다 우리가 객체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객체 멤버 변수의 정보들을 쫘라락 나열해서 출력을 해 주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객체를 Cout에다 집어넣어도 출력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연산자를 오버로딩 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즈는 포인트 객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코드를 작성해도 자동으로 화면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수 있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출력했었냐면은 포인트를 할 때 잠깐 가볼까요? 네, 바로 show position이라는 함수를 이용했죠. 그죠? 보이세요? 자, show positio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출력하는 형태를 정해준 다음에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출력을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연산자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연산자를 오버로딩 시키면은 더 이상 이렇게 show position 이런 함수 호출을 통해서 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C out, CPY, endline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출력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출력을 훨씬 편해지겠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자, cout은 우리가 O 스트림의 객체라는 거를 꼭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타가 났네요. 예, 여기 오타가 난 채로 강의록이 배포가 됐네요. 예, 애겠죠. 자, O 스트림은 바로 스탠다드라는 이름 공간 안에 선언이 되어 있고요. O 스트림 그 클래스는 그리고 헤더 파일 IO 스트림이라는 헤더 파일을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오버로딩 해야 되는 함수는 오버로딩에 대한 함수는 아시죠? 이제 요 함수, 요 연산자로 오버로딩 할 텐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전역 함수랑 멤버 함수 도대체 어떤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으로 오버로딩 할 거냐 묻냐면은 전역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멤버 함수를 사용하려 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호출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컴마로 구분을 해놨는데 좀 더 떨어뜨려 볼까요? 네. 자, 오른쪽에 있는 방식이 바로 멤버 함수를 이용한 방식이고 왼쪽에 이용한 방식이 바로 전역 함수를 이용한 방식인데 멤버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cout 객체가 호출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바로 헤더 파일 IO 스트림에 있는 O 스트림 클래스를 우리가 직접 수정을 해야 돼요. 그쵸? 그 클래스 안에 들어가서 그 클래스 안에다가 새로운 멤버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C++에서는 기존 표준 헤더 파일을 수정할 수 없게 막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전역 함수를 사용해서 요렇게 오버라이딩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역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어서 이 연산자를 오버로딩 할 때는 바로 전역 함수를 사용해라. 예제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별말 안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show 포지션에 하던 역할을 바로 요 오퍼레이터가 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cout을 받고요. cout을 받고 그다음에 객체를 하나 받아서 요렇게 그냥 전달을 해준 거다. 예. 요런 형식으로 요런 거는 이제 좀 코드의 형식을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코드의 지금 형식을 기억을 좀 해 놓으시고 그래서 메인 함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show position 함수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객체를 만들고 객체를 cout 하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요런 형태의 출력을 할 수 있게 몇 컴마 몇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죠. 그죠? 연산자 오버로딩은 그래서 필수예요. 예.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기법이다. 연산자 오버로딩.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이해되셨나요? 주의할 점은 cout이랑 왼쪽 화살표는
O 스트림 객체, 그러니까 O 스트림 클래스에 정의가 되어 있다면은 C인과 오른쪽 화살표는 I 스트림 객체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환형을 지금은 여기 보면 다 O 스트림이라고 적혀 있죠. O 스트림에 적혀 있는 C 아웃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입력도 정해진 형식으로 받고 싶다, 내가 디자인하고 싶다 하면은 O 스트림이 아니라 I 스트림으로 자료형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네. 요거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요. 왜냐면 자, 숙제 과제가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수업 들었으면 과제 설명 이해할 수 있어요. 숙제가 그렇게 나갑니다. 아마 C인과 그런 연산자들을 오버로딩 하라고 할 것 같고요. C인을 오버로딩 해봐라 한번 할 것 같고, 문제 저번에 그 전까지는 과제 1, 2 다 문제가 하나였는데 이번에 문제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C인을 오버로딩 해라,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안 배우지만은 수업을 들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연산자 중에 아는 게 복합 연산자가 있어요. 그쵸? 플러스 이퀄. 예, 그런 연산자 있죠. 바로 복합 연산자를 오버로딩 한번 직접 해보는 과제를 나갈 것 같아요. 물론 인터넷에 치면은 코드가 다 나오긴 할 테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고 원하지는 않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시면 하시면 되고, 그렇게 복사하면서까지 우수 스터디는 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예. 하여튼 뭐 과제가 그렇게 나와요. 이미 좀 아직 과제 문서는 안 나갔지만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오버로딩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오버로딩 하기, 내가 오버로딩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 그거는 안 줄 거예요, 코드를. 그러니까 오버로딩 짜기 위해서는 이번 여기 강의록에 있는 제가 수업이랑 요 강의록을 좀 코드를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과제겠죠. 다음 주는 시험 보실 분들 있기 때문에 과제가 안 나가고요. 그냥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될 거고, 템플릿. 중요합니다, 템플릿도.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요거만 하고 이제 얼른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40분이네요. 자, 대입 연산자 오버로딩. 우리가 대입 연산자라면 언제 쓰이냐? 바로 요때예요. 보시면은 지금 코드가 써져 있죠? 예제 코드가. 자, 메인이 있고 내가 점을 2개를 만들어서 포즈 1 포스트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만든 두 객체에다가 내가 포스트에다가 다시 포즈 1의 값으로 초기화를 시키고 싶다. 그죠? 지금 9,10인데 다시 얘를 5,7로 만들고 싶다. 이럴 때 대입 연산자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죠? 뭐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복습 전혀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때 우리가 복사 생성자 호출 시점 했을 때 그때 배웠던 게 막 묵시적 변환이라고 그런 말 배웠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퀄로 뭐 객체 생성을 새로 할 때 이퀄을 통해서, 이퀄 그 연산자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묵시적 변환을 통해서 함수로 변환된다. 뭐 이런 복사 생성자가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쵸? 그 수업도 했었어요. 그거랑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도 마찬가지예요. 정의하지 않으면은 디폴트 대입 연산자가 삽입이 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디폴트 대입 연산자는 멤버 대 멤버 얕은 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얕은 복사가 아니라 깊은 복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연산자를 직접 대입 연산자를 정의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디폴트 대입 연산자를 보세요. 요 클래스입니다. 요건데 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데, 지금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세컨드 클래스가 있어요. 그쵸? 퍼스트에는 넘버 2개, 세컨드에도 넘버 2개 있는데, 쇼 데이터 뭐 출력하는 거고요. 중요한 점 뭐냐면은, 자, 세컨드에 있는 오퍼레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이퀄 오퍼레이터를 지금 정의를 해놨죠. 그쵸? 이 이퀄 오퍼레이터가 바로 복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죠? 복사 생성자랑 하는 역할이 똑같죠. 복사 생성자를 정의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연산자를 통해서만 호출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 함수를 보세요. 그리고 실행 결과를 써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퍼스트 클래스에도 디폴트 대입 연산자가 삽입됨을 알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자, 퍼스트에 지금 퍼스트 소스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1112 집어넣었어요. 그쵸? 네, 퍼스트에 퍼스트 카피 객체 만들었고, 세컨드 소스, 세컨드 카피 다 만들어서 세컨드 소스는 333444 했죠. 그다음에 자, 여기 퍼스트 카피, 세컨드 카피, 요 카피라는 이름의 지금 객체는 초기화가 안 돼 있어요, 값이. 그쵸? 그럼 지금 자동적으로 생성자를 보게 되면 0으로 초기화를 시키라는 말인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얘는 0, 0, 0이겠죠. 그죠? 0, 0, 0, 0이고 얘는 1, 1, 1, 2, 2, 얘는 3, 3, 3, 4, 4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보게 되면 38, 39번째 줄에서 바로 이퀄 연산자를 통해서 지금 값을 초기화시켜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show 데이터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다? 바로 이렇게 나왔다. 네. 보시나요? 무슨 말이냐? 카피 지금 객체를 해보니까 성공적으로 복사가 됐구나. 다시 말해서 얕은 복사를 진행할 때는 퍼스트 클래스에 지금 직접 디폴트 대입 연산자 삽입이 되는 거예요. 세컨드에 정의해 놨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이런 형태 디폴트 대입 연산자라면은 멤버 대 멤버 복사를 진행하는 그냥 디폴트 대입 연산자가 정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세컨드에서는 그냥 그 디폴트 대입 연산자처럼 보이는 게 보이는 연산자를 실질적으로 그냥 명시적으로 어, 선언을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아래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대입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돼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입 연산자는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똑같이 복사가 된 모습이고요. 여기 위에서는 대입 연산자가 호출됐구나. 요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요를 출력하라고 한 거. 실행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지가 않죠. 그냥 복사를 했다고 값의 복사가 일어난다 생각하면 돼요. 자, 복사 생성자랑 다른 점은 뭐냐? 복사 생성자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멤버 대 멤버 복사를 진행했다면은 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연산자를 통한 복사는 뭐다? 기존에 생성되어 있던 객체에다가 값만 복사를 한다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죠? 복사 생성자랑 달라요. 네. 자, 복사 생성자는 다르지만은 발생되는 문제는 어쨌든 복사이기 때문에 같다. 우리가 복사 생성자에 문제점이 있었죠. 바로 깊은 복사를 할 때는 디폴트 복사 생성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사 생성자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시면은 자 디폴트 대입 연산자의 문제점 복사 생성자의 문제랑 동일해요. 그래서 해결은 대입 연산자를 직접 정의해서 오버로딩 해야 되는 거고요. 무슨 문제가 동일하냐? 바로 그때 잠깐 얘기했지만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정의를 새로 해줘야 되는 게 정의를 안 하면은 에러가 나는데 왜 에러가 나냐면은 복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포인터가 이렇게 있다면은 클래스에 동적 할당을 해놨다면은 이 소멸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 했었죠. 그쵸? 복습을 아주 1초만 하자면은 소멸을 할 때 내가 기존에 있던 어떤 문자의 상수를 소멸시켰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멸자 다른 객체의 소멸이 됐을 때 이미 내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이 소멸이 된 상태여 가지고 에러가 난다 했죠. 그죠? 그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여기서도 왜냐면 대입이나 복사 생성이랑 똑같이 복사를 하는 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디폴트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입 연산자를 직접 정의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렇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되겠다. 어렵지가 않다. 그죠? 이 어렵지 않죠? 이해되셨나요? 예. 이 대입 연산자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네. 설명을 일부러 확 줄였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상속 구조에서의 대입 연산 속출. 우리가 이제 상속도 배우기 때문에 뭔 말이냐? 자, 상속의 상황에서 대입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대입이 되는 선자 그냥 단순히 복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석 헤드는 주석 헤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출력 결과를 지금 두 개를 써놓은 건데 여기 좀 아래 주석이 있어요. 주석이 있다는 말은 내가 주석 헤드 전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써놓을게요. 세컨드 클래스의 실질적이랄까요? 네. 대입 연산자를 직접 정의한 경우에요. 정의하지 않은 경우죠, 이거는. 네. 주석 해제 전이니까. 해제하면 이제 정의를 한 거고, 정의 안 했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바로, 디폴트 복사 생성자, 디폴트 대입 연산자가 이제 호출이 되는데, 그러면서,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자, 세컨드 객체를 내가 만들었다 칩시다. 세컨드 객체를 만들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대입을 진행할 때, 자, 보세요. 지금 뭐가 문제지? 유도 클래스의 대입 연산자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기초 클래스의 대입 연산자 호출문을 삽입하지 않으면은 기초 클래스의 대입 연산자는 호출되지 않아서 기초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멤버 대 멤버 복상에서 제외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주석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중으로 돼 있죠. 30부터 39까지 지금 긴 주석이 돼 있고 지금 34번째 줄에 따로 한 줄 주석이 있어요. 자, 34번째 줄은 이중 주석했는데 요거를 34번째를 제외하고 생각해 보세요. 34번째 없다고 칩시다. 어차피 요거 없고 자, 34번째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요 주석도 해제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했죠? 바로 우리가 디폴트 대입 연산자가 호출이 된다 했었죠. 그쵸? 정의를 내가 직접 둘 다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퍼스트는 정의가 되어 있네요. 퍼스트는 정의되어 있는 애가 대입 연산자가 되고 사용되고 그다음에 세컨드에서는 지금 여기 정의된 게 아니고 여기선 디폴트가 지금 디폴트로 대입 연산자가 되는데 호출이 되는데 그래서 위에 해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복사가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근데 주석을 해제시킨 다음에
해제시킨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해제시키다가 34번 없이 이 전체만 해제시켰다는 거예요. 전체를 해제시키게 되면은 어 이 대입의 과정에서 이 세컨드 객체 대입 과정에서 퍼스트 객체 대입을 실질적으로 시켜주지 않으면은 멤버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자 보게 되면은 여기 멤버가 넘1과 넘2, 넘3, 넘4 각각 있죠. 그러니까 상속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컨드 객체를 만들면은 넘1, 넘2, 넘3, 넘4 4개 다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4개 자체에 다 있는데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대입 연산자가 클래스마다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컨드 객체의 대입 연산자를 호출하게 되면은 바로 세컨드 객체의 대입 연산자 호출해서 바로 넘3, 넘4를 복사시키겠죠. 그러면 넘1과 넘2는 도대체 어떻게 복사시키냐? 왜 세컨드 객체에 살 수가 없을까요? 왜냐면 멤버 함수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넘1과 넘2는 일단은 퍼스트 클래스의 지금 멤버 변수죠. 그죠?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의 멤버 변수이기 때문에 퍼스트 클래스의 멤버 함수에다가 만든 대입 연산자 호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니까 이게 자동으로 되지 않고 내가 정의를 한 경우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유도 클래스에서 대입 연산자 정의를 해 놓으면은 명시적으로 내가 기초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의 대입 연산자 호출문을 넣어 놓지 않으면은 기초 클래스 대입 연산자는 저절로 호출이 안 돼요. 만약에 둘 다 디폴트거나 아니면은 유도 클래스가 디폴트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도 클래스를 내가 직접 정의한 상황에서는 기초 클래스의 대입 연산자 함수도 실질적으로 내가 명시해서 호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복잡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곰곰이 읽어보고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복사 생성자에서 이러고 비슷한 내용을 맥락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초 클래스의 대입 연산자가 호출되지 않아서 기초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멤버 대 멤버 복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라인 34에 있는 요 문장을 써주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레프 내가 받은 객체를 상대로 퍼스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오퍼레이터를 명시적으로 호출한 거예요. 요렇게 함수를 그냥 실질적으로 호출시켰다. 그래서 뭐 연산자의 형태로 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함수를 호출시켜 가지고 34번 라인이 실행되면은 이 레프라는 객체 지금 참조하긴 하지만은 레프라는 객체의 지금 대입 연산자 넘1과 넘2에 대해서 요 라인 11에 있는 요 함수를 호출해서 복사를 하겠다 이 뜻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요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상속 구조에서는 대입 연산자 호출을 이렇게 결론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예. 유도 클래스의 대입 연산자를 내가 실질적으로 정의를 한다 하면은 그죠? 그래서 아마 과제가 3개 나간다 하면은 하나는 C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합 연산자죠. 플러스 이퀄이나 마이너스 이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아마 상속 구조에서 대입 연산자를 오버로딩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과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초 클래스 대입 연산자 호출을 실질적으로 명령을 해줘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세컨드 객체 대상으로 했을 때 그거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세컨드 객체 대상 복사를 했을 때 진행하는 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배운 연산자 오버로딩의 내용 전부였어요. 솔직히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왜냐면 처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파이썬에서 제 기억으로 했던 것 같아요. 파이썬 수업 컴공개에서 연산자 오버로딩 했을 거예요. 네. 연산자 오버로딩 물론 형태가 조금 다르지만은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그 외 연산자 오버로딩으로는 여기 인덱스 연산자 있죠. 인덱스 연산자랑 포인터 연산자, 디어 딜리트, 스마트 포인터 펑터인데 이거는 완전히 C++만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뺐습니다. 학교 수업에도 안 나와요. 너무 어려워서. 네, 이렇게까지 깊게 학교 수업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 단순히 우리 수업이 C++가 아니고 과목 이름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러니까 객체지향 개념을 언어말을 그냥 C++를 사용하는 거지. 객체지향 개념에 대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라 이렇게 C++ 문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빠져서 저희도 제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각자 구글에서 공부하시면 되고 제가 요거를 따로 이 부분을 영상을 찍어서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시고 더 공부하실 분들은 구글 링크를 통해서 아니면 또는 책 사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질문은 카톡으로 하시면 되고 이메일 써놨고요. 이번 주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내일 또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과제 제출을 할 것 같아요. 공지를. 그러니까 과제가 총 3개인 거죠. 그리고 수업 끝나서 말씀드리지만은 또 목요일까지 과제 이 마감이니까 잊지 말고
이메일이라도 못하시는 분들은 보내놓으시고 과제 관련 상관없어요. 과제 관련이나 아니면 오늘 했던 수업 관련 뭐 아니면 강의록에 오타가 있다든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다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편하게 내용을 줄줄줄 막 많은 질문이 많다고 해서 "너무 맨날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이러실 필요 없이 그냥 많으면 다 하셔도 돼요. 다 질문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 듣느라 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업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